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7일 일본과 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김혜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천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이달 23일까지 2차 때와 거의 같은 7,8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 양자점을 발견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수상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7,800톤을 2차 방류합니다. 일본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주변국들과의 추가 마찰도 예상됩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19일간 첫 오염수 방류에 나섰던 일본 도쿄전력. 2차 방류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1차 때와 비슷한 양인 7,800여 톤의 오염수를 다시 바다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하루 460톤가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오염수와 바닷물을 섞은 뒤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넘기지 않아 2차 방류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집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후쿠시마의 대형 수조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130만 톤을 웃도는 상황.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는 등 주변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9년 만에 전략 대화를 가집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 대화를 엽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유익한 계기가 될 걸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출마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최고 권력에 오른 뒤 24년째 집권 중입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6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 양자점을 발견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수상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의 영예는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반도체 입자, 양자점을 발견하고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안았습니다.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미국 국적 과학자 3명입니다. 크기가 10억 분의 1m인 양자점은 매우 밝은 색상 표현을 가능하게 해 디스플레이 등 많은 전자제품에 활용됩니다. These achievements represent an important milestone in nanotechnology, and today there are numerous applications of quantum dots ranging from QLED screens to imaging. 이번 발표는 4시간 전 수상자 명단이 유출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인 스웨덴 왕립과학원 실수로 현지 언론에 보도자료가 미리 배포된 겁니다. We deeply regret that this happene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did not affect the awarding the prize recipients in any way. 발표 직전까지 극비인 노벨상 명단이 사전에 노출된 건 123년 노벨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 평화론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자 재향 군인회 회원 5천여 명이 우리는 하나라고 적힌 붉은 타워를 펼쳐 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향 군인회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 추진 등 문재인 정부와 야권의 대북 정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가짜 평화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바른 역사관과 명확한 안보관이 정립돼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4 남북 공동선언 16주년 메시지를 통해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외 파독 근로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산업화 밑거름이 된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포털 다음에 여론 조작 의혹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착수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범부처 TF 구성에 나섰습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응원 사이트. 중국 응원이 93.2%로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접속 IP 대부분이 추적을 피하는 데 쓰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회 국가는 유럽의 네덜란드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이 20%였습니다. 여권은 대형 포털의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정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내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했고 공론의 장의 건강한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다는 거. 이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하겠느냐며 과잉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로 삼으려는 속셈을 모를 것 같습니까? IT 전문가들은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조작했을 가능성과 일부 네티즌의 장난이었을 가능성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 불참을 검토했던 여당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여당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의하기로 그렇게 양당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임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고 신우이와 지인 등에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신우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김유나 씨의 오염수 방류 비판을 놓고 유 후보자가 신중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지나친 억측이며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여야가 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유인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시에 열립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극적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하죠. 또 저렇게 합의가 된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이제 그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는요, 네네. 이것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법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국회법에서도 예. 정해진 절차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균용 또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청문회도 지금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은 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행 또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어요 이미. 그렇죠. 인사청문회 이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결국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지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김행 후보자 부적격 인사로 규정을 하고 임명 철회를 압박해 왔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주식 파킹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세우고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이 의혹이 해소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준비 기간 중에 뭐 네. 서면 답변을 하거나 기자들이 물어보면 예. 뭔가를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소생하게 밝히겠다. 그러면 왜 의혹이 있으면 그 전에는 밝히지 못하고 네. 청문회장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날 하루 청문회를 대충 미루면서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행 후보자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주식을 일부 이제 파킹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렀다 다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우이한테 머물러 뒀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본인이 샀는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 해명이 지금 계속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이 지금 뭐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전형적인 지금 현상인데 무슨 국회에서 자료를 내라 그러면 이거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뭐 기업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행 후보자의 이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너무나 말 바꾸기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저는 청문회에서도 이걸 솔직하게 해명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김행 후보자가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예.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의 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또 다른 의혹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 체불 의혹도 좀 논란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께서는 보시기에는 어떻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은 반대할 걸로 보여져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제 그 윤재옥 또 홍익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어제 원칙적인 그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말대로만 사실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예.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예. 정치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원칙을 이제 지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그 불구속 네네. 되면서 시각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지금 이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고 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 양쪽 정당이 올인하면서 예. 굉장히 그 세게 아주 부딪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 반대 의사 표현을 여러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 쉽사리 쉽게 끝날 인사청문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결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은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람이 있죠. 또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에서 의혹 지금 이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 후보자 서면 답변서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엔 동의 안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3명의 예. 후보자를 냈을 때 김행 후보자도 정말 여성가족부 장관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이제 유인천 후보자였던 거죠. 예. 10년 전에 그렇게 논란 속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계의 수장으로서 불러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천 장관 후보자 하면 어쨌든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이번에 예. 서면 답변서에서 관여한 의혹이 있느냐라고 예. 했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없었는데 무슨 내가 관여를 했겠냐 예. 이런 항변인데 어제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이 문건을 다 공개했습니다. 뭐 이거는 새로운 문건도 아닌 거죠.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특히 이제 좌파라는 이름을 붙여서 문화예술인들을 퇴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들이 다 나와 있고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인천 후보자가 나는 이거를 모르겠다. 그리고 아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없었다는 그런 궤변까지 늘어났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문화예술계를 또 담당하는 장관이 됐을 때 예. 가뜩이나 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손발을 맞췄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과연 그 과거의 흑역사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보장 전혀 없고요. 이번에 김윤아 나 다른 이제 예술인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저런 사람들이 저런 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예.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가수 김윤아 씨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신중하게 얘기하라는 그걸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뭘 가장 열심히 하셨죠? 적폐청산입니다. 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네.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었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그 불법 의혹에 대해서 5년 내내 검찰이 엄청 수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유인천 장관에 대해서 유인천 장관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혐의점을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겠거니 이렇게 유출을 하는지는 몰라도 예. 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문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그런 걸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게 없냐. 네. 그래서 MB 사람이다, 유인천 장관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 그런 그 혐오 프레임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동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유인천 장관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비판은 차마 못하죠. 안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은 잘했거든요. 엄청나게. 그 유인천 장관은 문체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어떤 조직 장악력이나 문화예술인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유인천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민주당의 그런 그 거부 프레임이지 뭐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고 불발이 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김행, 유인천
이 세 후보자 모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부적격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인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엊그저께 예.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죠. 예. 이 세 명을 내놓고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제1야당이니까 이렇게 반대한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은 공격할 수 있겠지만 아니 세 명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장관으로서 적격을 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인가라는 걸 먼저 봐야 되고요. 예. 뭐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는 게 뭐 정말 막무가내 시기가 어제 오늘이 아니었지만 특히 이번에 세 사람은 네네.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전투형 국무위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명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투력이 뭐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아서 있는지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처럼 네네. 보입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국회 나가서 의원들하고 싸우는 것이 역할인가? 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무위원들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예.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따져보면 도덕성뿐만 아니라 뭐 예. 자질, 예.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인사 참사를 예. 일으킨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 김영우 의원께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청문회에 이어서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야당이 이것도 부결시킬 것 같아요. 당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 이 사안과 연결해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각 이후에 더욱더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야당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균영 대법원장 이야기까지 묶어서요. 지금 민주당은 아무튼 그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싫다.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균용 그 대법원장, 네네. 지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제 내일 만약에 또 부결이 되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표결 직전에 의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예. 그건 심각한 겁니다. 대법원장을 당론으로 만약에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우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네. 그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지금 지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고 예.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계속 두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사법 그 기강 예.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홍익표 의원이 어제 했던 얘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 그럴까요? 원칙 이것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개파 갈등 지금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비명계를 향한 이 친명계와 이 강성 지지층 공세가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또 추미애 전 장관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전후에 꾸준히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지도부와 그다음에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당대표를 체포해가라 할 수가 있는지 그 염치부터 우선 묻고 싶어요. 당대표가 내가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끊어내겠다 하는 그 결연한 그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 또 이재명 대표의 사퇴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 스스로 용퇴하라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실제 당내 분위기가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바로 최고위원회는 이제 이거를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의 의견은 상당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그 체포동의안 가결과 그 이후에 영장 기각 이후에 또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정이 상한 상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많은 여론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추미애 전 당대표가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우리 당 대표 잡아가십시오. 검찰에 이렇게 무슨 뭐 갖다 바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고 당의 혁신위원회에서도 제1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여서 한번 그러면 불체포 특권 한번 내려놓고 또 국민들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이 됐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추스려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전직 당대표가 또 똑같이 어떤 당의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뭔가 민주당의 이런 약간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시는데 뭐 물론 당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당을 위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결표에 대한 뭐 숙청 이야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보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명계 축출론을 두고도 여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또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두 사람 정도 가능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1순위 30의원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공천에 이제 반영을 하겠죠. 공천 때는 걱정된다.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조차 지금 계속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의 이제 배신자 색출 분위기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니까 뭐 사석에서야 정치인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최고위원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배신자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공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비명계라고 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 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대국민 연설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비명계 의원들 가지고 지금 배신자처럼 이렇게 색출해야 되고 내쫓아야 되고 해당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민주당의 진정한 해당 행위를 누가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외의 분들은 당대표가 민주당을 계속 방탄국회로 끌어왔고 또 강경파 의원들이 팬덤 정치해 가지고 뭐 개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비명계 의원들이 축출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유불급이죠. 비명계 의원들 또 몽땅 공천 안 주면 민주당이 또 그 여론으로부터 또 문매를 맞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중진 험지 춘만원을 두고서 또 비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이 그냥 뭐 지역 주민이 그냥 저한테 표 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표명하는 거고요. 나름의 지역의 주민들,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오선에 이른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느닷없이 중진을 예를 들어서 생명부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의 주민들이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자, 이상민 의원 오선 중진으로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죠. 총선 출마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거지 지도부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비명계에서 이런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총선 관련해 가지고 지역구 선거구 결정은 사실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라가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제 비명계에 대한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당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당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아마 비명계 의원들을 많이 공천 탈락시키지 않을까 또 심지어는 컷오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바탕 좀 그 피해 숙청이 있지 않을까? 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 사이트에서는요.
수박 감별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도를 매겨서 높을수록 체포한 가결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당도 5, 뭐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당도 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의 행동은. 글쎄요,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표출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만들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멸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진짜 뭐 수박, 왕수박 이렇게 수박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좀 특정 과일에 대한 좀 비하 이런 느낌도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마치 거기에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닙니다. 나 이거 수정해 주세요. 마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재미다, 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서 상당히 의원들한테 압박을 하는 부정적인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강성 지지층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글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좀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도 뭐 즐기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감별사 나오고 그러면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당도 한때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는데 뭐 친박 감별사 나오고 이러면서 그때 당이 상당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수박 감별사 나오는 거 보니까 좋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진행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오늘로 11일째인데 사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엔 부결 기류가 강합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을 쉽사리 넘길 수 없단 겁니다. 특히 지도부가 나서 부결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한 윤석열 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 오늘까지 대법원장은 11일째 공석 상태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추가됩니다. 사법부의 혼란은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대법관 연쇄 공백 문제도 불가피합니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윤숙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대법관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 1인당 4,000건씩 쏟아지는 상고심 재판 지연과 적체도 불가피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이 부결 기류가 커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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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당장 그 대법원 업무 올스톱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올스톱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법원장이 없는 경우에 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으로 일단 대법원장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할 텐데 문제는
이게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1993년에 제가 알기로 2주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게 단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한 달 이상 이제 대법원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내년 1월 1일에 이제 퇴임할 이 대법관들의 대청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신임 법관들 임명은 뭐 권한대행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전에 전례들이 있으면 이 전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해석론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임명 동의안 부결이라는 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법원 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상황에 예비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간주돼 왔던 어떤 관행. 그렇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언제든지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 안에서는 그 경우에 이제 권한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전원 합의체 판결을 어떻게 할지 또 법관 인사, 대법관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1개월 정도 추가적인 공백 사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현실화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원 합의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만약에 안 되면 부결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적 요건을 따져 보면 이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의 재판장에 대해서 이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대법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원합의체 회부돼 있는 게 한 5건에서 6건 정도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고가 나면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를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사실 국회 당연한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24일 날 퇴임하셨거든요. 왜 그 전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안 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일반 그 장관이 부재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요. 어느 정도는. 근데 법원은 사실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그리고 또 여러 우려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최고법원이 이제 대법원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결국 상고심 판결도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법원 소부가 이제 4개로 운영이 되는데 안상철 대법관이 이제 권한 대행을 맡으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연결될 게 아니냐. 아무래도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 소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백 사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돼서 후속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연 절차가 바로 이제 국민 피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 반대로 이제 한편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 임명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제청한 인사가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적격 인사인지에 대한 검증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소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뭐 임명동의 절차라는 점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문제점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제 이제 대법원장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이 2명의 대법관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자 뽑아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그러니까 지금
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행사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임 대법관이라는 건 가장 먼저 임명된 대법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 가장 네. 오랫동안 선임이에요? 했던 예. 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분이 가장 먼저 물러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내년 1월 1일에 지금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공석이라면 그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을 또 임명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권한 대행이 후임 대법관들 제청을 하는 것도 역시 전례가 없고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 아직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대법원장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권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자칫하다가는 지금 대법관이 계속 없는 상태로 지금 대법원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럼 뭐 적격 인사를 빨리 다시 찾아서 예.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하지만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노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네.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쇄정계 인사 파행도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2월이면 이제 전국 법관 3천여 명에 대한 인사도 진행이 되는데 분위기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없죠. 네. 중요한 건 그때까지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예. 뭐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인사는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다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까지 공백 사태가 지연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국회든 대통령께서는 뭐 책임 있게 이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까지 나서서 이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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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최고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계 침체 같은 여러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레드카펫이 준비됐지만 28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집행위원장, 이사장, 운영위원장까지 개막 전에 줄줄이 사퇴해 사상 초유의 집행부 부재, 비상체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영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도 69개 나라 209편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도 시기가 겹쳐 상대적으로 차분하기까지 한 현장 분위기. 배우 송강호가 영화제를 챙겼습니다. 전면에 나서 직접 외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배우 스티브 연,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 등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재미교포 영화인들도 대거 초청됐습니다.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상영으로 닻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3일 유덕화 주연의 폐막작 영화의 황제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반려동물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의식이 세계 곳곳의 성당에서 열렸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성당입니다. 생태 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 축일을 기념해 동물을 위한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성당 안으로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이고 특이한 동물들도 등장하는데요. 올빼미를 팔에 얹은 모습도 보이고요. 오리도 조랑말도 참석했습니다. 커다란 낙타의 등장에 성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동물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니 축복받는 동물들도 반려인들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축복식 일정이 따로 정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축복식은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요. 동물 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 무렵과 성 안토니우스 축일인 1월 17일을 전후해 열립니다. 동물에게 축복을 내리며 성수를 뿌려주는데요. 영문을 모르고 성수를 맞는 강아지의 표정이 재밌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성수를 맞는 반려동물을 보며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성당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자가 아니어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축복받은 동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0도, 파주가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관령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 첫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강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